네, 안녕하세요. 카이세서 김대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선 제가 짧게 챗GPT라는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지, 저도 당연히 인간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챗GPT를 공동 저자로 삼았는지, 또 챗GPT는 오늘 바빠서 여기에 참석을 못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이죠. 오픈 AI에서 챗GPT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역시 이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당연히 써보겠죠.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왜냐? 언어 처리야말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분야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이미 1950년도에 제안이 됐었던 분야입니다. 수많은 사이언스 픽션에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터미네이터나 스카이넷 같이 기계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막 세계를 정복하려는 이런 사이언스 픽션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현실에서 이런 기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요. 더구나 1950년도 우리가 사용했었던 접근 방법을 지금은 기호 기반 인공지능 또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줬었어요. 고양이란 이런 거다. 강아지란 이런 거다. 문장이란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규칙을 설명해 줬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 당시 또 첨스키 문법이라든지 규칙 기반의 언어학 이론 등이 등장하다 보니 이런 문법적인 규칙을 다 입력해 준 거죠. 문제는 30년 동안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줬는데 다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새로운 방법이 제안이 됩니다. 학습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머신 러닝. 왜냐? 우선 첫 번째, 30년 동안 실패를 했어요. 기계에게 아무리 고양이를 설명해도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70년도, 80년도 발달 심리학 피아제나 또는 비고츠키 같은 분의 연구 결과를 보니 그 어느 부모도 아이들에게 현실을 하나하나 규칙으로 설명해주는 부모는 사실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부모도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건 고양이고 고양이는 포유류고 다리가 4개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설명하지 않고 인간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에 기계학습이란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주지 않고 언어도 설명해주지 않고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기계학습 방법 역시 한 30년 시도되다 2000년도 초 실패합니다. 인공지능은 60년 동안 사실 실패를 했었던 분야예요. 그리고 2010년도 이제 딱 10년이 됐습니다. 기계학습이란 분야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너무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심층학습 또는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도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사실 알고리즘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데이터의 차이가 있었죠. 1980년도 처음 기계학습을 시도했을 때 고양이, 강아지를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 사진 100장, 강아지 사진 100장 정도 사용했는데 학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더구나 80년도, 90년도 언어학에서 아주 중요한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이론이 받아들여졌는데 또 첨스키 교수님 그리고 스티븐 핑커 같은 분이 제안한 건데 인간의 언어는 문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학습만으로는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거의 증명하는 형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언어는 문법을 이미 알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학습만 해서는 배울 수가 없다. 첨스키 같은 분은 덕분에 그 문법 자체를 어렸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배우는 것 같으니까 진화적으로 인간의 뇌 안에 언어를 배우는 모듈이 따로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스티븐 핑커 같은 분이 그런 거를 가장 많이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첨스키 문법 또는 뭐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같은 어마어마한 복잡한 문법 구조가 진화적으로 뇌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 심층학습이 재도입됐을 때 이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죠. 1990년도 인터넷이 도입이 되고 나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2010년도 심층학습에서 이제 고양이 사진 100장이 아니고 10만 장, 100만 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이터 사이즈를 늘렸더니 갑자기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요새 되면 얼굴 알아보잖아요. 10년 전에는 없었던 기술이거든요.
데이터를 늘렸더니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지난 10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가 이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를 구별하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꿈이나 이제 꿔볼 수 있는 거잖아요. 2010년도 심층학습에서 사용했었던 방법은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세포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법 자체에는 여러 가지 디테일이겠지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기계학습의 특징은 첫 번째, 세상을 식별하고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걸 알아보는 방법, 인공지능. 두 번째, 이 알고리즘 자체가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필요할 텐데 이 어마어마한 계산량을 병렬 처리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덕분에 엔비디아, GPU, 병렬 프로세서들이 급격하게 니즈가 늘어나고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컸죠. 이게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세상을 알아보고 식별하는 기능은 이제 사실 사용 가능한 영역에 다 사용이 됐어요. 덕분에 작년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구글 브레인의 바스바니라는 인도 출신 과학자가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십니다.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핵심은 뭐냐면 더 이상 수십만, 수백만 단위의 데이터가 아니고 수천억 또는 조 단위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기술을 사용한 영역이 자연어 처리예요. 언어 처리. 그런데 기억하시죠? 언어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을 알아볼 때는 사진은 한 장으로 볼 수 있는데 언어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언어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첫 단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단어를 끝까지, 문장을 끝까지 들어야지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첫 단어를 들은 기계가 기억해야 될 게 점점 늘어나요. 기억해야 될 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잊어먹기 시작하고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바스바니가 제안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서는 문장의 순서를 배제시켜요. 매우 흥미로운 알고리즘입니다. 아니 문장은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순서를 다 빼고 집중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attention. 그건 뭐냐면 수천억 단위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에 있는 사실 모든 문장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에서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의 확률 관계를 미리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말에서도 보면 이라는 세 단어를 보면 제 말에서도 보면 확률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면 그 다음 예측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확률적으로는. 아니면 조금 있다 우리는 먹을 거다. 점심을 먹을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단어들 간에는 확률적인 관계가 있어요. 트랜스포머는 수천억 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천억 개의 단어, 문장 사이의 확률적인 관계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병렬 프로세스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한 겁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거예요, 사실은. 2017년 그 알고리즘이 제시되고 2018년 오픈 AI라는 스타트업이죠, 사실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픈 AI는 처음에 NGO로 시작을 한 스타트업입니다. 오픈 AI의 처음 목표는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달되다 보면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을 막는 방법을 연구하는 NGO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오픈 AI에서 구글이 개발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GPT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GPT의 사실 이름을 보시면 이게 뭘 하는 녀석인지 알 수 있는데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트랜스포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너러티브 생성을 해주는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을 하는 트랜스포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GPT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니까 디지털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을
사전 학습하고 딱 한 번만 학습하면 사실 됩니다. 인간 언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장에 확률적인 지도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수천억 개 단위의 단어와 문장 사이에 확률적인 분포만 계산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글의 지도를 하나 그려놓는 겁니다. 딱 한 번.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A에서 B로 간다라고 입력을 하면 길을 찾아주는 것 같이 이 녀석은 언어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미리 학습시키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라고 얘기를 하고, 생성, 내가 입력을 하면, 입력값을 요즘은 프롬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력을 하면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지난 10년 동안 AI는 식별과 구별을 했다면 이제 올해부터 인공지능이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좀 신기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은 저희 학계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계속 토론이 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GPT-1, GPT-2, GPT-3 다들 문제가 있었어요. 문장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30일 챗 GPT라는 게 나왔을 때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녀석은 GPT-3 또는 GPT-3.5를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차피 잘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논문을 봤더니 챗 GPT는 기존 오픈 AI가 만든 GPT 알고리즘의 강화 학습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들도 GPT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면 확률 위주로만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역설적으로 가장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만 나열을 해놓으면 사람이 읽었을 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GPT에게 수많은 문장을 만들게 하고 사람한테 판단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 판단은 어디서 했을까요?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제3세계 국가들,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파키스탄 같은 데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주 미니멈 웨이지를 두고 문장을 읽고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는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챗 GPT, 다시 말해서 챗 GPT는 확률적으로 만든 언어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간의 피드백 기반의 강화 학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했더니 결과가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12월 달에 제가 그걸 하다가 그러면 이 녀석하고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자 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 대화의 결과물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저 자신도 사실 궁금했어요. 챗 GPT란 알고리즘하고 어떤 대화까지 가능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챗 GPT가 만들어내는 내용들과 진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언어와 진실의 차이. 세 번째는 질문하는 스타일과 타입에 따라서 결과가 어느 정도 달라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최근 인지과학하고 언어학에서 이게 가장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겐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문법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기계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사실 이거는 첨스키 이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론은 틀렸다고 챗 GPT가 검증을 한 거죠. 단순히 학습만 해서도 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지더라. 두 번째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시면 보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사랑에 대한 얘기 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챗 GPT한테. 그렇지만 인간은 진화적인 과정을 걸쳤고 그렇기 때문에 니즈와 욕망이 있지만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데 기계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없지 않냐라는 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지만 인간은 진화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하고 실수로 엔터키를 눌러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 실수를 그대로 책에 담았어요. 사실 보시라고. 그랬더니 기계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100% 동일하게 본인이 끝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답을 하고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우리 인간이 하는 언어도 대부분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글들의 확률 분포를 재정립해서 그 순서대로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왜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챗 GPT가 예측을 했다라는 거. 저한테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그 경험이. 두 번째 흥미로웠던 건 또 챗 GPT를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기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겠지만 저는 대부분 약간 진지한 이야기,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사랑, 정의,
죽음. 근데 중간에 저도 흥미로워서 또 챗GPT가 창작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 그럼 한번 재밌는 거 좀 써봐.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좀 질문해봤고 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챗GPT한테 뭐 영어로 어쨌든 대화를 했었죠. 당연히 챗GPT하고 한국어로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현재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는 영어 문서들이고요. 당연히. 두 번째 가장 많은 문서는 흥미롭게도 파이썬입니다. 코딩 언어. 덕분에 파이썬 정말 잘합니다. 이 친구는. 한국어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 게 지난 10년이기 때문에 영어는 지난 30년, 40년 자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처음에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다가 영어로 바꿨는데 그래서 영어로 제가 물어봤어요. 창작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K-드라마 스타일 막장 드라마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알겠지만 해서 뭐 막장 드라마에서 제가 조건만 줬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에게 출생의 비밀을 좀 주고 두 번째 주인공 암이 생기고 또 세 번째 삼각관계도 집어넣어라 했더니 갑자기 이 녀석이 모든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꾸더니 강남에 사는 지선이고 미국에 사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겼고 거기에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평생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너는 입양된 애다. 자, 출생의 비밀 이제 됐어요. 두 번째, 이 주인공이 충격을 먹어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아니 막장 드라마는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했나 삼각관계는 했더니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서 이제 뭐 인생이 다 무너졌으니까 가장 친한 친구의 뭐 남자친구를 뺏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인공이. 다시 말해서 제가 준 조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집어넣었어요. 재밌는 건 똑같은 값을 입력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1분이 안 걸린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는 지적인 행동, 지적인 행위 역시 자동화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의 기계는 물질적인 생산을 대량 생산하는 기계였었죠. 그런데 이제 지적인 행위, 코딩, 글을 쓰는 거, 연구를 하는 거, 회계,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거, 이 많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 그리고 자동화가 되기 시작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슈일 겁니다. 당연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책에서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챗 GPT야 뭐 너는 기계지만 나는 뭐 인간이니까 100살도 못 살 것 같고 난 벌써 50대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이론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 나를 좀 위로해달라.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감정이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연민을 못 느낀다. 아주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연민을 못 느끼더라도 나를 좀 영원히 기억해 줄 수는 없겠니? 네가 나를 기억해 주면 제가 막 그냥 집착했어요. 걔한테.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면 그게 어떤 관점에서는 영생 아니겠니? 하고 좀 살 얘기했더니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데이터베이스는 6개월마다 리셋이 돼서 영원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주 냉철하게 팩트를 얘기해 주는 인정사정 없는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기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지난주였나요? 뉴욕타임스 기자님이 빙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디스토피아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사회에 저는 엄청난 파격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검색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덕분에 순다 피차이죠. 구글 CEO가 한 달 전에 회사 내부에서 코드 레드, 이제 긴급한 사태다. 98년 창업 이후에 처음으로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글 관점에선 정말 짜증 날 거예요. 오픈 AI가 사용하는 핵심 기술을 본인들이 개발한 거잖아요. 트랜스포머를 97년에 이미. 그리고 사실 이미 작년에 2021년입니다. 재작년에 구글 팀이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AI를 개발했었어요. 람다라고 부르는. 람다를 끝까지 공개를 안 했습니다.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첫 번째는 람다 역시 이상한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토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글 비즈니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는 광고입니다. 매출이 90% 넘게가 광고죠. 구글이 잘해주는 건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들은 어떤 홈페이지를 방문했는지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으로 레리 페이지가 박사학위 시절에 개발한 덕분에 우리가 질문을 하면 큐어리를 하면 링크를 찾아줍니다. 근데 링크가 하나는 아니죠. 수백 개의 링크를 보여주고 우리는 매번 들어가서 링크에 들어가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덕분에 검색의 시대는 클릭을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사이트를 방문하는. 그리고 기업들이 스폰서링을 한 광고들이 검색에서 위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내가 클릭하는 것을 기반으로 나의 성향을, 선호도를 분석해서 추천 알고리즘을 돌리고 광고를 띄울 수 있는 거죠. 덕분에 90% 이상이 매출이에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이,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건 링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합니다. 그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답을 찾았던 사람들이 방문했었던 링크를 자꾸만 보여주는 건데 챗 GPT 같은 녀석이 대답을 해준다면 클릭할 필요가 없네? 클릭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고 광고주는 떨어지고 매출이 아주 추락할 거라는 예측 덕분에 람다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2021년에 기술을 다 개발하고 나서도 오픈 AI는 광고 비즈니스를 안 하고 있으니 결국 구글도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본인들 기술로 어마어마한 조단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로 그 비즈니스가 날아갈 수 있을 테니 활용을 안 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오픈 AI가 11월 30일 2022년 공개를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바로 공개해서 아마 올해 2월 6일 바드라는 그러니까 람다를 약간 바꾼 녀석입니다. 2022년 2월 7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이미 2년 전인가 오픈 AI에 1조를 투자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오픈 AI가 그 만들어내는 기술의 첫 번째 사용권, 활용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오픈 AI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7일 드디어 뉴빙을 소개하죠. 아무도 쓰지 않은 검색 엔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3%가 아마 구글 사용하고 3%가 빙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시애틀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빙 개발자들은 거의 아주 구석 오피스에서 일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빙에 챗 GPT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기본 검색은 왼쪽에 보여주고 대답형으로 대화형으로 오른쪽에 대답을 보여주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지금 열심히들 일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이 기회에 구글을 두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검색을 필요 없게 만들어서 광고 시장에서 무너지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생성형 AI의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데스크톱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를 기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앞으로 활용하려면 절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소프트 애저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서비스에는 못 실게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가진 클라우드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아마존이 깜짝 놀래가지고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이 IT 업계에 거의 뭐 어마어마한 세상이 바뀌는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검색이란 30년 동안 헤게모니를 가졌던 검색 위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헤게모니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신기할 정도로 애플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현재. 사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뭐 저희 눈에는 애플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진 회사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애플은 디자인이 상당히 뛰어난 거고 AI 쪽은 애플이 기술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기계학습 또는 심층학습 분야는 이 분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것을 선도하신 과학자들이 상당히 좀 리버럴하신 분들이어서 카피라이트보다 카피레프트를 지원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기계학습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면 코드를 다 공개했었어야 돼요. GitHub이라는 곳에 다 공개를 하고 덕분에 오늘 누군가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면 3일 후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다 쓸 수가 있었어요. 덕분에 혁신이 빨리 된 거죠. 그런데 기업은 문제잖아요. 본인들이 개발한 코드를 공개해야 되니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다 허락을 했는데 애플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리콘밸리 최고의 A 플러스 수준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애플에 입사를 안 하죠. 하는 순간
공개를 못하는데 본인 연구 결과. 그리고 코드를 공개 못한다라는 거는 저희 분야에서 이건 뭐 우리하고 같이 안 놀겠다라는 거예요. 완전 아웃사이더가 돼버려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A 플러스보다는 뭐 A 마이너스 B 플러스 정도 아주 리딩하는 전문가들은 사실 없고, 현재 가장 기술력을 가진 AI 쪽 생성형 AI는 당연히 구글, 오픈 AI, 딥마인드, 그 다음에 영국 스타트업이죠. 스테빌리티 AI 뭐 요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Academy for Science AI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뭐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인가 중국에서 챗 GPT가 금지됐잖아요. 왜냐? 챗 GPT 가지고 뭐 시진핑 얘기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생성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고, 그런 리딩 서비스를 접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혁신이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